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던지. 네, 19살 때 그 모두가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IMF를 만나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가 당한 건 너무 힘든. 네. 저희 집도 아버지가 그때 회사에서 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네, 아버지가 장사를 잘 하셨으면 됐을 텐데 아버지가 실력이 없어서 망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 포기하게 돼요. 이제 휴학한 이유는 그건 아버지가 망한 거지 나는 휴학을 하면 한 달에 200 정도는 내가 벌 수 있겠다. 어차피 또 학비를 낼 형편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이 IMF 때문에 취업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아,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취업 전선으로 나가겠다. 네, 이런 생각에 휴학을 했어요.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65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대학교 중퇴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큰 금액은 절대 아니죠. 예, 그렇죠.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좀 좌절감을 많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러 가면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중퇴자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와,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서울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 그럼 한 달에 300이잖아요. 우와, 이거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단계인 거예요. 너무 웃긴 건 그 다음 친구를 또 만나러 가요. 다른 일로. 근데 그 친구도 다단계인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가본 적 있으세요? 친구 따라서 가봤다가 네. 뭔가 너무 그 강사분이 네. 정말 너무 그럴듯하게 네. 그 그쵸. 어린 나이 20대인 내가 들어도 네. 너무 완벽한데 이야기가 싶어서 의심이 드는. 네, 아마 나이가 저희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다단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 남들 같은 경우는 2번을 듣거나 하면 안 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2번을 갔더니 이런 생각을 했어. 다단계 나한테 운명인가? 왜냐면 너무 힘든 시기에 내 주변 지인이 얘기했는 게 다 둘 다 그거야. 다단계니까 이거다. 아, 이건가? 그러면 나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월천. 월천 진짜 그 당시에 너무 크게 지금도 크죠? 네, 느껴졌던 돈이죠. 제가 정말 웃긴 건 저는 습관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알아봐요. 그 다단계 피해 사례를 검색을 해봤어요. 피해 사례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저는 나는 안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지만 제가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던 나이기 때문에 나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단계를 갔어요.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됐는데? 망했죠. 빚을 1억이나 줬어요. 어떻게 다단계 한다고 빚을 1억이나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단계 시스템이 제가 공부한 걸로는 원래 좋은 물건을 만나면 좋은 물건을 또 좋은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물건에 대해 만족하면 재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형 다단계의 문제가 뭐였냐면 계좌를 만들어서 강제 구매를 시켜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빚을 내던 자기가 있던 돈으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서 계속 500만 원씩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소개비의 30%를 그 직급에 맞게 나눠주는 그렇죠.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위에. 그래서 내가 제일 위에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하면 네. 모두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3년을 노력해요. 근데 거기서도 두 번째 좌절을 느낀 게 뭐냐면 빚 1억보다 더 좌절을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도 빈부격차를 느꼈어요. 가난한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의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려도 다이아 가기가 힘들었는데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단계를 시작한 돈 많은 분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 돈이 되게 많다는 거야. 소개자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다이아를 가는 거예요. 사무 스피치도 몇 번 안 하고 출근도 6시에 하지 않고 나처럼 강의를 막 2시간, 3시간씩 연습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다이아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친구들이 다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와서 다 사주는 거죠. 하루만 듣고도 사주는 거예요. 400~500만 원짜리를. 근데 제 친구들은 와서 3일을 듣고도 고민하고 짚어보고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돈이 있어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못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또 한 번 좌절했죠. 가난하면 성공하기도 힘들구나. 이때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1억 빚은요? 그때 1억 빚을 졌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23살. 3살. 네.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제가 이제 다단계를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제 좌절하고 죽어버릴까? 어차피 빚을 못 갚잖아요.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빚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빚이 8천만 원이셨어요. 아버지 빚을 갚아서 우리 집에 일으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1억을 더 달고 왔으니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셨겠어요.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술 마시고 매일같이 하시는 말이 다 같이 죽자.
왜냐면 아버지도 희망이 안 보이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놈도 1억까지 빚을 달고 왔으니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알아본 게 파산이었어요. 23살에 파산하라. 네. 그러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고 네. 어디 직장을 가도 제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불량자 됐으니까. 네, 차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여동생 통장이나 아버지 통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정규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노가다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은 연봉도 작을 거고. 예. 그래서 한 달에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한 150 정도? 이렇게 벌어서 실제로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불가능한 수준. 왜냐면 집에다 돈을 다 갖다 줘야 되니까. 은행이자 갚아야 되고. 제 거는 아예 손도 못 댔고 아버지 거 은행이자 갚기도 바빴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인터넷이나 막 여러 지인들한테 이제 검색을 하고 물어보고 조언을 얻어서 결정했던 게 파산. 진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파산 신청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본인이 죽는 것처럼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죠. 가만히 안 있으시잖아요. 친척들한테 물어보시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셔도 다들 파산하면 인생 끝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겁을 먹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몰래, 부모님 몰래 회사를 그 이제 비정규직이었지만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조금 받았어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인가 네.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사회적, 경제적 생명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만큼 파산 그쵸. 신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4살에 파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기분은 네. 뭐 도대체 어떤 거예요? 아, 그 당시 어떤 기분이었냐면 가는 내내 울고 와 정말 파산 선고 받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재판관 앞에서 파산 선고를 딱 받고 나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오는 내내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다시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으니까 네. 지금 여기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일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파산 신청하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세상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은 뭔데요? 이제 제가 파산을 했으니까 네. 면책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대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면책도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솔직히 용기도 없고 이제 뭐 자격증도 없고 대학교 졸업장도 없으니까 서점을 갔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책이나 사서 봐야 되겠다라고 서점을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견한 게 한 권으로 끝내는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그냥 한 15,000원인가 주고 사서 집에 갖다 놨어요. 네. 당연히 읽지는 않았어요. 네. 그날. 근데 아버님께서 며칠 있다가 그걸 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게 뭔가 희망의 등불같이 느껴지셨나 봐요. 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모려고 하는구나 해서 아버님이 기분 좋게 술을 드시고 오셔서 수영아 너 공인중개사 될 거니? 그래서 아니요? 근데 책을 왜 샀어? 그래서 아 그냥 샀는데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아침에 또 부르시는 거야. 우시면서 내가 못나서 대학교도 못 보냈는데 네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날 머리를 깎고 학원을 찾아갔어요. 네. 공인중개사 학원을. 네. 그냥 한번 강의를 들어보래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네. 이거다. 다단계 때처럼 또 거기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는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잘된 사례 위주로. 잘된 사례 위주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이거구나. 나한텐 이거밖에 없다. 네네. 내가 지금 무일푼으로 돈이 하나도 없고 머리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 안 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6시간씩 공부했어요. 이 자격증은 무조건 따야 된다. 나 이거 못 따면 그냥 진짜 죽는다. 그냥 1억 때문에 자살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조차도 나는 못 따는 사람이면 그냥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원생들한테도 뭐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그럼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거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 나는 이거 안 따면 죽어버릴 거다.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직업 잘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어떤 노력 하셨어요? 막상 제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니까 이게 자격증으로 매출을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격증 기본인 거죠. 네, 자격증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 해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 계약을 해야 돈을 주죠. 네. 아니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제가 취업한 부동산이 토지만 하시는 데였어요. 네네. 그 당시에 다 5, 60대 아저씨만 오시지 제가 땅을 팔 줄도 모르고 또 제가 길치였어요. 요즘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다 지도책 들고 다녔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머리 이렇게 쳐덮고 네.
울었어요. 계약이 안 되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을 하루에 5군데 이상을, 많게는 10군데를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제가 물건이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엑셀로 짜가지고 매일같이 부동산에 전단지처럼 드리고, 그렇게 2, 3년을 한 것 같아요. 잘 되기 위해서. 첫 계약은 한 달 만에 나왔어요. 1050짜리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도장을 어디다 찍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만 봤지 계약서 쓰는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손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심지어는 이제 첫 계약을 썼는데 도장 찍는 것도 틀리고 뭐 계약서 특약도 틀리고 오타도 많고 이래가지고 임대인을 3번을 찾아갔어요. 집에를 계약서 수정하려고. 그 3번째 때는 임대인이 이제 화내다가 포기하셔가지고 소주 한 잔 따라주시는 거예요. 젊은 애 살아보려고 예, 모습이 젊은 사람이 기특하니까 기특하다. 열심히 한다면서. 나도 네 나이 땐 고생했다. 이러면서 되게 용기를 주셨고, 그분이 계속 또 단골 고객이었어요. 또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사장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컴퓨터를 제가 다 고쳐주고 다녔어요. 그 전에는 부동산 서류를 컴퓨터로 뛸 수가 없었어요. 다 그 시청이나 이제 동사무소를 가야지 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민원 24시라는 그런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뛸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예, 가입하는 방법, 뭐 결제하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가르쳐 드리고 컴퓨터 고쳐 드리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배운 거죠. 땅은 이렇게 보는 거다. 뭐 아파트는 이렇게 계약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제가 이제 두각을 조금 지역에서 나타내기 시작했죠. 한 2, 3년 만에. 발로 뛰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 방법이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했잖아요. 그 시내나 외곽에 있는 전봇대를 다 제 전단지로 도배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일부러 차를 타지 않고, 내가 오늘 여기 사무실을 가야 되겠다. 그럼 근처에다 차를 세우고 그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길에 제 전단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무실 들리면 커피 한 잔 주세요, 사장님. 그러면서 제 이야기하고, 저는 이런 물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잘합니다. 라고 제 어필을 많이 하고, 항상 사무실에 10분 이상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오늘 5개 이상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고 인사드리고, 그럼 처음에 올 때는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누구야? 이러다가 한 3, 4번 찾아가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고, 또 아파트 단지에 그 아파트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제 물건도 없고 26살, 7살이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무실이 또 아파트 단지에도 있지 않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전단지 돌리다가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들한테 제가 바카스 한 박스, 뭐 담배 한 보루 막 이런 거 사드리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또 전단지 대신 좀 해달라고 하고, 그 바카스 살 때 또 슈퍼 아줌마 만나잖아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슈퍼에서 꼭 사면서 제가 부동산 하고 있으니 아주머니들이 그 아파트 때문에 고민을 하면 꼭 저한테 물건을 달라고 명함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발로 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3개월이 안 가는 거예요. 뭐 뒷굽이 닳거나 아니면 3만 원짜리 신발 보시면 이게 가죽이 아니라 빳빳한 종이잖아요. 밑창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에 막 신발을 3컬레도 사고, 그 당시에 제 꿈이 나는 30만 원짜리 가죽 구두를, 진짜 좋은 구두를 신겠다. 그래서 한 5년 만에 제가 가죽 구두를 사서 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실력이 없으니까 노력으로 뭐든지 몸으로 질을 압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공인중개사를 차린 건가요? 네. 1년 만에 사장님께서 인수인계 해라.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직원 수만 18명. 네. 직원 수 18명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기획부동산이나 법인 이런 회사가 아닌 이상은 많진 않다. 몇 개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천에서 이제 부동산 하고 계신데 거기서는 거의 1위 아닌가요? 예, 이천에서는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그럼 그 공인중개사는 뭐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 힘들었던 점 맞죠. 부동산이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런 경기를 3번 정도 만났어요. 부동산 17년 하면서 지금같이 좀 힘들다고 하는 시기를 3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도 만났어요. 금리가 지금이랑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하고 한 1년인가 2년 차 때, 제가 30살 때죠. 그 손님들한테 제가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 월세가 나오는 이제 주택들을 소개를 하면 은행 가는 게 더 이익이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은행 가면 9%에서 12%까지 이자를 주는데 내가 못하러 7%에서 10% 나오는 부동산을 사느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왜냐면 손님들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안 팔리는 곳에 돈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빌라, 구옥 빌라 같은 게 그 당시에 안 팔렸었거든요. 이천에서. 근데 그게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금액도 싼데 수수료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빌라를 팔면 그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수수료가.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그래서 팔긴 힘들지만 그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서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1억 5천짜리 2억짜리 단독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만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건 너무 많이 경쟁도 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쪽에도 빌라 2채, 3채 팔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못 파는 대신. 제가 운이 좋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재개발 쪽이 정책이 나오고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기도 혹시 재개발 쪽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옥 빌라들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 당시에 성남 재개발 붐이 이명박 정권 때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그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천 광주로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구옥 빌라를 진짜 막 한 달에 20-30채를 막 제가 거래를 했어요. 다른 부동산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모두에게 위기는 아니었을 수 있는. 그쵸? 그럼 어쨌든 여러 번의 위기에서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잘하기 위해서 또 뭘 하셨어요? 지금 44살인데 두 번째 얘기가 또 언제 왔냐면 40살에 저는 40살을 딱 찍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운전기사를 뽑을까? 이 정도로 제가 그 사업이 좀 부동산이 잘 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부동산을. 이제 짬밥도 생기고 이제 직원들도 18명이 됐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명까지 됐었어요. 개발업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투자업도 하고 있었어요. 임대관리도 100동 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발하는 이제 전원주택 현장도 있었고 개발하는 뭐 주택 단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거 단지를 크게 개발도 하고 그리고 다가구 단지도 짓고 있었고 막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혀 나한테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막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 뭐 정책 규제 해가지고 세금 규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현장들이 올스톱이 됩니다. 그거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쭈루루 밀리잖아요. 쫙 밀리죠. 서울 얘기였는데 내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내 얘기가 되는. 결국 내 얘기가 되는. 나까지 밀리는. 그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밀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쵸.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것도 18명 급여가 엄청나잖아요. 네, 물론 직원들이 벌어주는 돈이지만 제가 정말 찍어보지 못한 매출을 찍어봐요. 엄청 낮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찍었던 매출의 30% 직원들이 이제 하나씩 그만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명까지 줄어들어요. 정말 운전대만 잡으면 울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뭐 고객들 여러 사람들이 다 전화 올 거 아니에요. 내 돈 언제 빼줄 수 있냐? 내 거 언제 팔아줄 수 있냐? 또 직원들도 이제 다 나가고 이제 10명밖에 안 남았을 때 이 사업을 접어야 될까? 나이 40에? 나 이제 뭐 하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한번 나 죽어야 되나? 너무 쉽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또 내가 죽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어요. 정말 한 달에 그 생활비도 못 가져가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용돈을 못 드린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내가 생활비를 못 가져올 것 같으니 돈이 얼마 있냐? 그때 한 5천만 원 있대요. 그럼 그걸로 1년 버텨라. 당분간 생활비 못 갖고 올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한 건 이 상황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또 때마침 코로나까지 딱 왔잖아요. 유튜브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야 우리 유튜브 하자. 홈페이지 하나 다시 근사하게 만들고 유튜브 하자. 그래서 하루에 3영상씩 올리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자 영상으로. 그리고 고객들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튜브를 많이 볼 거다. 그리고 더 전화를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 안 오셔도 계약될 수 있게 만들자. 여기 우리 사무실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물건 분석을 올리고 진짜 라이브 방송도 일주일에 막 2-3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유튜브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든 1000명을 돌파하자. 그래서 몇 달 만에 1000명을 돌파하고 영상 1000개 이상을 무조건 올리자. 그래서 영상 1000개를 돌파하고. 네네. 그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은 대부분 고객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거기서 계약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지역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구독자보다는 이제 실제로 고객들이 그 영상을 보고 오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튜브 때문에 제가 매출이 유튜브 시작하고 다시 복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 힘들었을 때보다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보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른. 특이하게 그 힘든 때는 사람들이 더 정확한 곳, 더 유명한 곳, 더 맛있는 곳을 찾더라고요. 1등 찾겠죠. 예, 요즘에도 보면 장세가 잘 되는 집은 1시간씩 30분씩 웨이팅이 있어요. 맞아. 안 되는 데는 이제 불황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아, 힘든 시기에도 버는 사람들은 번다. 이유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더 이 소비를 알차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저는 유튜브 때 그걸 더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힘든 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도 이제 안정을 좀 가지고 네. 직원 수도 지금 18명까지 왔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파산 신청까지 하고 네. 이제 바닥을 찍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사실 다시 일어서기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히 힘든 사유이기도 네. 하고. 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돌아보면? 제 동생도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네. 오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리고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찾아다녀.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데 이게 상황도 있기도 했어요. 제 상황은 절박하다고 할까? 일단은 내가 돈을 안 벌면 부모님이 힘드니까.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빨리 하셨어요, 생각보다. 제가 25살에 가계부를 잡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버는 돈, 어머니가 버는 돈, 여동생이 버는 돈을 제가 모아서 관리를 해서 빚을 갚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항상.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김 작가님도 오히려 잘 될 때 막 이 행복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있지 않으세요? 아, 있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네, 모든 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부분이 나의 뒤통수를. 그렇죠. 영원할 거라 생각 자체가 예. 본인 스스로 방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김작가 TV님 방송에서도 봤는데 호랑이 등에 탔다. 네네. 우리가 잘 될 때 그런 CEO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호랑이 등에 탔다. 정말 잘 나가는데 내가 정말 잘 나가는데 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잡아먹히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랑 같다. 규칙적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네. 넘어지는. 자만할 시간이 없는. 그거를 들었을 때 저도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그거를 듣는데 유튜브에서 듣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멈추고 싶잖아요. 제가 이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도 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던지 귀인이 와요. 귀인. 정말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많아요. 정말 힘든 순간인데 와 세상 편해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25억이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는 주유소 땅 사고 싶은데 그거 사도 돼요? 와 너무 천진만난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로또 되셨어요 사모님? 어디 부동산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부동산들이 사기치기 딱 좋아요 사모님.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돈 있는 것도 적당히 얘기하시고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사모님 막 웃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나 이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며칠 있다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로또 되신 게 아니라 좀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10년 가까이 제 고객이시거든요. 제 단골 고객이고 정말 전화 한 통에 몇 억을 계약금을 막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5억짜리 땅을 계약을 하는데 바쁘다고 안 오셔. 그냥 계약금만 넣어주시는 거야. 믿고. 사모님 땅 안 보세요? 아 내가 뭘 알아야 보지. 그냥 박 사장이 알아서 해요. 한 달 있다 보시거나 아니면 잔금할 때. 아 너무 좋은 거 샀네. 그리고 파시면 또 수수료보다 더 많이 주시고 아, 박 사장님이 다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세요. 정말 많이 줬을 때는 이익금의 50%를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분한테 제일 감동받았을 때가 뭐냐면 그분이 꼭 사고 싶어하는 땅이 있었어요. 20억짜리 땅이었는데 그 땅을 제가 6개월을 걸려서 정말 모든 내가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그 땅을 사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감동받으셨는지 저를 커피숍에 부르셔가지고 박 사장, 나 진짜 박 사장님 때문에 소원 풀었어요 하시면서 1억을 주셨어요. 제가 단일 건으로 한 건으로 1억을 받아본 거는 네. 그때가 처음이자 아직까지 마지막이에요. 제가 컨설팅이나 어떤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받아본 적은 있지만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원래 법정 수수료는 2천만 원이 안 돼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 준 거에 대한 성의라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드님까지도 제 고객이고 그분이 전화를 하면 진짜 일어서서 전화 받습니다. 네, 저한테는 귀인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 하시면서 또 네.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그쵸. 텐데 이제 인생 좀 살아보시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 같나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도 그냥 투자라고만 생각하면 막연하잖아요. 부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되는 일을 남보다 잘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시거나 가난한 분들은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돈을 벌고 싶다고 하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셔. 그러면 유튜브 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야 됩니다. 임대업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 제가 바빠서요. 제일 많은 답변이 바빠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돈이 없어서요. 항상 바쁘고 돈이 없으시대요. 언제나 부자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저는 할 말이 그다음부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김 작가님도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어요 하면 유튜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유튜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해봐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이었어가지고 가까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돈이 많은 사장님들. 5, 60대 사장님들은 벌써 부동산 30년, 20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때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아, 옛날이 돈 벌기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박 사장이 돈을 벌려면 일단 시키는 건 다 해. 시키는 거 그냥 자꾸 토달지 말고 다 해. 내가 가보라는데 가보고 내가 해보라는 거 해봐. 근데 꼭 일 못하는 것들이 안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1억을 모아.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당장 지금 제가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달에 제가 80만 원밖에 못 벌 때였어요. 부동산 사장인데 8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어떻게 1억을 모아? 그래서 투자를 할 생각도 못 하고 1억을 모을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한 여자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사장님이 박 사장 얼마 벌어? 여직원이 이제 그 당시에 2명이었거든요. 여직원도 2명이나 있고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한 달에 500에서 한 700만 원 벌 때였어요. 근데 내 나이가 뭐 한 29살이잖아. 잘 버는 거죠. 나 뭐 한 29살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잘 버니까 사장님 저 이번 달에 700 벌었어요. 이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그거밖에 못 벌어? 예? 나는 이번 달에 2천만 원 벌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장님이시고 혼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니 어떻게 2천만 원을 벌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와 대단하세요 사장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박 사장 투자는 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이제 아버지 빚 갚고 있지 어떻게 투자를 해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돈이 없는데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할 수 있어. 그래도 빨리 벼룩시장부터 찾아봐. 그 당시엔 다 신문지를 찾았어요. 부동산 물건을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하고 직방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생활정보지. 또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생활정보지만 봤어요. 제 첫 투자가 2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짜리 빌라를 샀어요. 그걸로 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사서 팔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해외 가 계시대.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 빌라를 사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비어있대요. 출장이 길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시는 거래. 그거를 사면 전세를 3,500에 놓을 자신이 있었어요. 2,500짜리인데. 그러면 내가 이걸 사서 전세 3,500에 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다음에 또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이거 집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수리해서 전세 좀 놔도 될까요?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쓰고 제가 전세까지 났어요. 근데 전세가 진짜 3,500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200만 원 갖고 계약금 넣고 제가 이제 한 50만 원 정도 갖고 집을 수리를 했어요. 돈이 없어서 도배도 제가 직접 하고 현관문도 제가 페인트를 직접 칠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전세를 3,500에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등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빌라 붐이 온 거예요. 네. 막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빌라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 빌라가 없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제 건데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100만 원만 깎아주면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900만 원에 팔았어요. 2,500만 원짜리를. 500만원짜리. 6개월 정도 그 과정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첫 투자인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걸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 투자해서 부를 쌓아갔던. 예,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 때 뭔가 한 방이 있을 것이다.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해서 네. 막 사잖아요. 1억 원치 샀다가 손해보시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오히려 내가 있는 돈에서 네. 내가 없어도 힘들지 않을 만한 돈에서 투자가 있을지 저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2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고 1000만 원을 한 2천만 원 만들고 2천만 원을 5천만 원 만들고 5천만 원을 1억을 만드는 단계적으로 원금 불리기. 현실적으로 이맘때 가장 유혹이 심한 게 뭐냐면 수익률이거든요. 이 다단계처럼 사람들이 수익률로 유혹을 해요. 20% 수익이다. 30% 수익이다. 네. 근데 제가 부동산을 하거나 재테크를 해보니까 이 수익률은 크게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원금 손실이냐, 원금이 늘어나느냐. 부자들이 말하는 부분은 항상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돈에서 할 기회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질문은 많이 하시는데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의 특징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네. 저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이 되는 일을 남보다 잘한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와요. 그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잘 몰라요. 오히려. 근데 뭐 음악에서 성공하신 분, 뭐 스포츠 센터에서 성공하신 분, 뭐 다이아몬드 세공사, 뭐 선생님, 소방서 그 119 요원인데도 굉장한 부자를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요즘에 많이 느낀 건데 부자들은 다 한 가지씩 네. 아니면 2-3가지의 초능력이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이게 말이 돼? 세 번째는 차별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차별성이랑 개성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개성은 잘생겼다, 이쁘다, 외모적으로 이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차별성은 뭐냐면 아예 따라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가진 거를 따라할 수가 없어. 남이 이게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작가 TV님 이 방송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 인터뷰를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게 이제 김작가 TV에서 네네. 다른 분이 나오셔서 저랑 이 영상을 찍는다면 이 150만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차별성이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 작가님을 대체할 수 없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 관리를 하지도 않아. 근데 그 주변의 인맥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첫 번째 돈이 되는 일을 이제 잘한다. 두 번째가 초능력. 세 번째 차별성이. 결국에는 각자 어떤 분야에 있든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 무엇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내가 근로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 돈을 투자 쪽으로 가져와서 그쵸. 또 거기서 자산을 사면서 또 더 부자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두 번째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혹시 이제 가난하신 분들 가장 큰 차이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좀 형편이 어려운 시절도 있으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부자는 돈을 주고 시킨다. 이게 느끼는 제가 가장 큰 차이고 저도 이것 때문에 나 아직 가난하구나.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분들께서 저한테 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느껴요. 정말 부자들은 저한테 시키지 않아도 될 일까지 저한테 시켜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될 일인데 왜 나를 시키지? 심지어 어떤 것까지 시키냐면 뭔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분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 이 업체가. 전기업체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잘못했다고 전기업체가 다 얘기를 했어. 근데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이천시 부동산 박수영 사장 가서 만나서 합의를 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원래 합의를 볼 거니까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결정사항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굳이 저한테 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왜 저를 그렇게 쓰시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업체가 저랑 일을 하고 그 업체가 저랑 거래처가 생기고 그 업체가 어느 순간 저한테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왜냐면 제가 그분 대신 그 업체랑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저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자분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대가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자기한테 그냥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차이구나.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네. 돈을 주고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부자들이 전화를 안 하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기분이 좋죠. 일단 전화가 오면. 돈이다. 그렇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없애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면 네, 네. 제가 이제 20살 때 망했을 때 배운 거예요. 네. 파산하면서 배운 건데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지 마라. 근데 요즘 시대에는 신용카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일시불만 써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가족도 포함해서 네. 그 할부를 안 써요. 어떻게 보면 할부로 사야 될 거는 네. 너희 물건이 아닐 수 있다. 그쵸. 그쵸. 과소비를 만들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만든다. 네. 저도 아직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로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할부를 많이 써요. 그리고 월급이 일단 나오면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저축을 하고 또 신용카드에 빚을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리를 끊었어요.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카드를 몇 장을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돈만 써요. 네. 그래서 저는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뭐 투자 통장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통장을 제 용돈 통장도 따로 있고 생활비 통장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간 돈이 쓰여지면 없고 신용카드도 한도가 있어서 다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일단 뭐 더 버는 걸 고민하기 전에 네. 쓸데없이 나가는 소비부터 그쵸. 한번 감속을 하자. 내 욕망 때문에 네. 그걸 흔들리면 안 되고 일시불이 뭐가 좋냐면 제가 오늘 그 방송 나온다고 네. 되게 좋은 옷을 사 입었습니다. 아, 네. 네. 진짜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입어봤어요. 정말. 근데 일시불이 뭐가 좋냐면 딱 긁는 순간 아, 기분이 좋아요? 떨려요. 왜냐면 이번 달에 이 100만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이번 달에 네. 100만 원 이상을 더 벌어야 된다. 벌어야 된다. 네. 근데 할부는 이게 안 돼.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전에 이제 빈자에서 좀 경제적 자유로 좀 가까워지면서 네. 돈에 대한 가치와 인식도 당연히 좀 변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변했는지랑 그리고 네. 과거보다 어쨌든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진 뒤 좋아진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좀 어떤 게 좀 좋아졌을까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고 제가 먹는 음식이 좋아지고 제가 사는 집이 이제 더 커졌어요. 확실히 이런 거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상황에 많이 지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못해. 맞아, 맞아. 나 돈이 없으니까 못해. 아버지가 아프니까 못해. 맞아. 나 한 달에 생활비를 200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벌어야 돼서 못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좀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상황이 좋으니까. 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보단 내 목표.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야 돼. 나 이 집 사야 되겠어. 아니, 저도 상황이 지배되는 거에 공감 가는 게 20대 때 이제 돈 없는 시절에 네. 이제 친구들이 술 마시러 나오러 가야 돼 있는데 네. 내가 가고 싶냐 이걸 선택하기 전에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지? 맞아요. 왜냐면 나도 그 엠빵을 해줘야 되는데 네. 돈이 없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 별명이 5,000원이었어요. 너 돈 얼마 갖고 나갔냐? 그러면 5,000원. 그 당시에는 근데 5만 원이 있어도 5,000원만 갖고 나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 5만 원 갖고 한 달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아니야,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 이런 핑계도 대고 뭐 오늘은 저기 공부해야 돼. 막 이런 핑계도 되는데 친구들이 그냥 5,000원만 들고 나와. 그러면 이제 5,000원 갖고 딱 먹을 수 있는 게 재래시장에서 소주 한 병에 닭발. 먹고 싶네요. 땡긴다 오늘. 근데 그때 먹었던 소주 맛은 지금보단 맛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 한 병을 진짜 아껴 먹는. 네, 지금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뭔가 어떻게 20대가 너무 치열해서 네. 다시 돌아가서 좀 뭔가 놀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돈의 가치를 어디서 배웠냐면 아르바이트랑 일해서 배웠어요. 1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했더니 시간당 1,800원을 주는데 네. 오히려 PC방에서 일했더니 2,000원을 주고 주유소에서 일을 했더니 2,500원을 주고 근데 내 친구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들어갔더니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시간당. 일에 대해서 시간당 주는 페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PC방에서 일할 때는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재떨이만 비워도 돈을 주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내가 놀아도. 그래서 일마다 금액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구나. 이런 걸 저는 깨달아서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20살에는 경험 위주의
시간을 갖겠다. 혹시 많은 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20대를 내내 여행을 다니는 예, 그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20대 네. 자신의 네. 경험과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저도 네. 대표님 말씀에 너무 공감 가는 거는 너무 이제 아르바이트를 저는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가정이 너무 형편이 힘드신 분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에서 본인의 가정 살림 보탬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그냥 그 가정 형편이 괜찮은데 아르바이트 경험 삼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의 스펙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시급이 뭐 지금 9천에서 10,000원 정도 한다면 우리 인생의 그 20대의 가치가 한 시간에 사실 10,000원 이상이잖아요. 그쵸. 나중에 그 시간의 가치를 그쵸. 뭐 30대, 40대 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20대 때 있는 건데 내가 그때 단순 반복적인 아르바이트 한 시간에 9,000원, 10,000원에 계속 팔고 있으면 나중에 글로 그쵸. 점핑을 못 하는 거야.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작은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포기해요. 시간을 계속 써가면서. 근데 현명한 사람이나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계속 사들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하셨고, 제가 20대 때 후회했던 건 뭐냐면 상황에 지배돼서 너무 힘들다고 술 먹는 시간에 너무 허비했어요. 맞아. 예,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술 먹고 못 일어나고 그리고 PC방에서 게임하는 시간. 이 시간으로 보냈던 시간이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너무 아깝더라. 그렇죠. 술 먹는 날도 필요하고 게임 하는 날도 필요하지만 네. 그게 너무 반복되는 거는 그렇죠. 너무 긴 시간을 그걸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주변에 보면 이제 돈이 없고 인맥이 없어서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쵸.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비슷한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문제는 저도 돈이 없고 인맥이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박 사장 왜 안 해? 그러면 전 돈이 없어서요. 박 사장 왜 안 해?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고 지금도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투자자들은 저한테 맨날 돈 벌고 싶다고 해요. 술자리에서나 밥 먹을 때나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어떤 아쉬운 점이나 공통점은 계획이 없어요. 그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항상 굴뚝 같은데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계획이 있어. 근데 실천이 없어요. 다 이 얘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야, 그래서 하면 될까? 저한테 항상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도 그랬지만 저는 어떻게 됐냐?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씩 실천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실천한 것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내가 이루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될 거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인맥이 없는 건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인맥 관리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23년도 또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힘든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힘든 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23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박승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